2019년 7월 22일입니다. 조선일보에 난 기사가 눈에 띄어갔고요. 몰카 지하철보다 남친 집에서 더 찍힙니다. 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예전에 하태경 의원이랑 이정미 의원이랑 꿀가당에 TVN 꿀가당 예능에 출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성범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불법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서 돈을 벌고 뭐 이런 그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 그런, 요즘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을 안 쓰죠. 말하자면은 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법으로서 쓰는 그런, 그걸 할 때 이제 하태경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 자체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은 형식적으로는 그 전 남자친구가 어, 전 여자친구와 찍었던 것을 자기를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 때문에 하는 일종의 복수심으로 한 거라고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은 실제는 그 가능성하고 매우 적다. 매우 적다는 것은 어, 이것이 일종의 기획된 범죄다. 예를 들면은 원래 어, 이 사귀지 않던 사람이, 남자가 의도적으로 여자한테 접근을 해갖고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그 카메라 세팅을 해놓고 찍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리한 얘기를 하면서 여자가 떠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 봐, 왜 날 떠났어 라고 하면서 올리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은 형식은 리벤지 포르노지만은 실제로는 정교하게 기획된 일종의 기획된 성범죄 영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태경 의원이 관심을 갖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멀어졌지만 이정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어, 몰카 지하철보다 남친 집에서 더 찍힙니다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기사는 실제는 어, 좀 아웃데이트한 거죠. 최신 버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법 촬영 범죄 장소가 지하철이라든가 뭐 공공장소가 훨씬 많을 거라 생각, 화장실 이런 데가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건수로 봐서는 건수로 봐서는 오히려 여자친구들을 데려와서 샤워 장면이라 성관계 장면을 찍고 그것을 유통하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쉽지 않습니까?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더 쉽고 더 잡힐 염려도 없고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잖아요. 여자들한테, 야 네가 나를 떠나 버린 거, 날 버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복수하는 거야 라고 해버리니까 여자들이 사실은 그런 생각을, 그래, 그래서 이게 약간의 미안함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 찍을 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여자만 잘 속이면 뭐 약물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자기 방 안에 아니면 어떤 자기가 친숙한 공간에 설치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예요. 몰카 지하철보다 남친 집에 더 찍힌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에서 지난해 불법 촬영 범죄 가장 많은 장소를 이제 집계를 했더니 아파트 주택이 798건, 전체 13.5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합실 지하철이 758, 672, 576 이런 노상 이렇게 지하철 이렇게 떠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2016년, 17년에는 역대합실이 15에서 16%니까 1위였었는데 이게 변한 거죠. 근데 변한 거는 사실은 이것은 드러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흔히 말하는
지하철역 노상 아니면은 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청소도 하고 또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걸리기 쉽고 찍어도 사실은 어,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자기 집, 흔히 말하는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관계에서 찍은 거는 훨씬 더 많은데 실제로 신고하거나 그러기 어려우니까 돈 받고 사진 조용히 무마하고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어, 통계상으로 분명히 불법 촬영 범죄 5건 중 1건은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라고 돼 있지만은 그리고 그 중에서 44%가 애인, 14%가 친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통계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암수가 존재하는 거고 적어도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라는 정도의 그 집단이라고 하면은 제가 분석한 정도의 분석은 해야죠. 그죠? 제가 범죄 통계 분석요원이 제 후배로 있다가 지금 이제 뭐 퇴직했는데 실제로 경찰은 이런 통계에 거의 문외한입니다. 무지합니다. 그 범죄 통계라는 걸 잘 모르고 제가 그 나중에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 같은 데에서 범죄 통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기가 막히실 겁니다. 우리나라 범죄 통계를 제가 신뢰하지 않는 이유도 여러분한테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런 겁니다.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에서 이렇게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을 이렇게 분석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국민들한테 거봐 리벤지 프로그램 많잖아 라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안에 존재하는 이런 범죄적 요소 즉 사전에 기획된 요소도 그들을 추적하고 잡지 않으면 이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 정도 제가 벌써 그것은 몇 개월 전 거의 작년에 했던 그 방송인데 참 못 알아쳐먹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경찰들이라든가 아니면 범죄를 다룬다는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음, 예, 어떻게 단속했는지도 모르고 참 답답합니다. 하태경 의원은 요즘 그때 좀 관심을 가져준다고 했는데 바쁘시다고 연락이 없어갖고 그냥 저도 뭐 연락 없는 사람 제가 뭐 저한테 뭐 얘기 좀 더 해달라고 했지만 뭘 하겠습니까? 그 대전 곰탕집 그 영상 성추행 영상 그거 기억나시죠? 곰탕집에서 어떤 남자가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추행했다고 해서 이게 유죄 무죄 막 갈린 사건이죠. 처음엔 무죄였다 유죄였다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다 그래서 이제 SBS에서 0.1초의 역할이 성추행 판결 다르게 결론 난 두 사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사건은 2017년 3월에 A씨가 버스에 오르던 중 뒤따라오던 B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부여잡고 옷을 잡아당겼다는 혐의로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B씨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죠. 가해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비틀대다가 앞으로 쏠리면서 그러니까 엉덩이에 손이 단 것 같아요. 단 건지 잡은 건지 그 다음에 사실 두 가지 동작이 있었던 거죠. 엉덩이를 잡은 건지 맞은 건지 움켜 잡은 건지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옷을 잡긴. 그래서 여기서도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이게 유죄가 형성이 됐어요. 유죄가 됐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지난 4일 이걸 무죄로 됐어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이게 시간이 1.4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손을 뻗고 피해자가 돌아보기까지 인식하는 데까지. 그런데 대법원의 입장이 이거예요. 1.4초 안에 손을 뻗어 엉덩이를 옮겨잡고 그 다음에 손을 떼고 다시 같은 손으로 옷을 잡는 것은 사실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만 하지 말고 물론 이제 재판에서 분명히 입증이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입증이라는 게 이제 저기 실제로 그 시간 안에 잡고 놓은 다음에 옷을 다시 잡는 시간이 그러니까 대전 곰탕집 성추행 사건 같은 1.3초 안에 한 가지 동작 움켜잡고 뛰는 거는 사실은 가능하다. 저도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시간상으로는 충분히. 근데 이, 이 사건 같은 경우 지금 얘기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잡고 뛰고 옷을 잡고 이 시간이 좀 이거는 설명되기 좀 어려운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잡고 있었다. 아니면 살짝 스쳤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시간이 그러면 이 피해자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근데 분명히 자기는 잡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건 사실 시간상 안 맞다. 그러니까 오해일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런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는 분명히 명확히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전 곰탕 사건 같은 경우는 1.3초 안에 한 동작만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재현도 가능한 거고 근데 1.4초 안에 두 동작 그러니까 잡고 뛰고 뛴다.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성추행 사건도 분명히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입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억울한 사람도 없고 만약에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무죄로 빠져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정확히 엄격한 부분을 따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한번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한 번 더 다시 한번 면밀히 판례가 쌓이게 되면 좀 더 억울한 사람이 없을 거고 또 빠져나가는 범죄도 없게 하기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겠죠. 어, 이 지금 좀 황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황당하다는 게 사건 자체가 황당한 게 아니라 밀양의 헛간에 신생아를 유기했던 사건이 있었죠. 밀양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더러운 공간에 아이를 이게 버리고 도망간 어떤 여성을 실제로 잡았는데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건 뭐냐면 그 아이와 자백을 한 그 여성 사이에 DNA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그럼 경찰은 뭐죠?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자기가 버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왜 그러냐 따져봤더니 참 지난 11일 오전 7시에 밀양의 한 주택 헛간에 탯줄이 달린 채 버려진 신생아를 70대 노인이 발견하면서 알려진 사건인데 문제는 이제 이 지금 자백을 했다고 하는 10대 그러니까 40대 여성이 10대 후반에 딸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하건대 딸들 때문에 본인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자백만 하고 돌려보내기보다는 좀 더 면밀한 수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죠. 어, 추정을 한다고 하면은 남의 아이를 갖다 버리진 않았을 거고 CCTV에 있었으니까 그럼 결국은 혹시라도 자신의 딸들이 낳고 그 아이를 그 어머니 갖다 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은 참 이 사건 이런 사건이 참 비극이 비극인데 그래도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 여러 가지 가능성 예를 들면 40대 여성이 그것도 자기도 딸도 10대 딸도 둘이 있는데 자기가 낳은 아이를 이렇게 갖다 버릴 정도로 흔히 말하는 지능이 떨어지는가 아니면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 이런 것도 파악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대 중학생 고등학교 뭐집 나온 아이들 이런 경우는 충분히 선택할 수는 있지만 40대의 주부가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게 상식이지 않지 않나요? 근데 왜 경찰은 그거를 그렇게 판단을 했죠? 참, 좀 답답하네요. 이거 참. 제가 이제 중앙경찰학교,
순경들을 훈련하는데요. 이렇게 경찰 시험을 본 사람들이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일선에 배치받는 데가 중앙경찰 충주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강사도 했었고, 뭐 저도 거기 중앙경찰학교 나와서 교체를 됐죠. 그리고 제가 순경들 이 분석도 했고, 저기 아니 이제 면접관도 했고, 항상 걸리는 게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경찰들이 쟤는 뽑히면 안 되는데, 쟤는 진짜 걸러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걸러내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는 시험 단계에서 면접을 강화해서 하는데, 그 면접 시험이 지금은 아시다시피, 지금은 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필기 50점, 이제 면접 점수 20점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자격증이라든가 뭐 체력 20점 이렇게 되고, 뭐 그러니까 그거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거고, 그 필기도 사실은 객관식이니까 큰 차이가 없다 보면 면접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전문 면접관들이 없어요. 저희 같이 프로파일러들 같이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은 저희들한테는 충분히 전문성이 있지만, 보통 이 경찰 선배, 경위, 경사 아니면 경감 이런 애들한테 그걸 뽑아내라고 하는 거야. 면접관을 시켜서. 어떻게 뽑아냅니까? 걔들이. 경찰이 다 신도 아니고, 그 면접관은 아주 이 재료되는 훈련을 받고 아주 엄격하게 선발됐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면접관 교육 2, 3일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건 경찰청도 너무 잘 알아요. 오죽했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을 투입을 했겠습니까? 근데 또 경찰은 많이 뽑히죠. 지금은 그래도 덜 뽑히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돈 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하게 되면 별도의 면접관의 비용을 지금보다 몇 배를 들여야 되고, 전문적인 면접관을 들여서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안 하고, 이제 여기서 지금 중앙경찰학교에 나온 게 뭐냐면 하반기부터 강화된 인성검사를 시행한다는 거예요. 인성검사. 즉 경찰이 예비경찰관들의 인성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신입경찰관이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서 성폭행하는 경고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이제 인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거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이고, 좀 바보 같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인성검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성검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PAI를 할까요? HTB를 할까요? MMPI를 할까요?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 A에서 E까지 5등급을 하는데, 거기서 계속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누가 할까요? 그러니까 평가가 있으면 평가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평가를 누가 할까요? 그들은 전문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중앙경찰학교에 퇴교하는 게 매년 입학정원은 1.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의 문제로 퇴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그 경찰학교 그 강의라고 이렇게 저기 교육생들 보는데, 쟤는 안 되는데, 쟤는 진짜 그 일선에 배치받도 안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종종 봐요. 그래서 물어봐요. 지도관이라고 합니다. 지도관님, 쟤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잘라내려고 하면 소송하고 막 그러니까 소송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애초에 그러지도 않았고, 그렇게 전례가 없으니까 거기 경찰 학교장들이 두려워하고, 자기 6개월이 딱 하면 되는 걸, 거기 잠깐 지나가는 걸 왜 자기 때 손에 피를 묻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답답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인성 검사를 한다. 경찰의 연구 영역 결과에 따라 인성 검사에서 저 촘촘하게 고위험군을 분리된 사람을 교육 평가 관리 강화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애초에 뽑지 않았으면은
그럴 위험도 없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선발할 때 면접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거기서 과감하게 권한을 줘서 잘라낼 거 다 잘라내고. 근데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 경찰 TO라는 게 지금 100명의 TO가 있는데 TO를 다 받지 않고 어, 덜 받으면 나중에 TO를 안 줘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뽑으라는 얘기죠. 그죠? 일단 뽑아놓고 거기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려요. 경찰관 선발 시험 자체를 바꿔라. 즉 말하자면 지금처럼 그 이 수백 명을 동시에 뽑는 거 이거 의미 없다. 즉 경찰관 지방청에서 요구되는 대로 수요에 따라서 몇십 명씩을 뽑되 엄격하게 실력 평가를 해라. 필기 평가도 당연히 필기 평가 기본이고 필기 평가가 좀 그러면은 다른 방식 말하자면 인사혁신처 같은데 법만 문제은행식으로 하는데 충분히 있습니다. 갖다 쓰면 됩니다. 커트라인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전, 면접, 심리.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면접관이나 평가관을 두어서 이게 경찰 채용을 한두 해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수십 년 할 것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예전에는 이 흔히 말하는 경찰관을 공채라는 것도 없었죠. 예전에는. 그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아름아름 뽑았기 때문에 완전히 개판 인간들 많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 책에 가만히 경찰이라는 말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방식의 그 채용 방식은 절대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완전히 이런 식으로 뽑힌 순경은 실제 현장에 가서 구실을 못합니다. 다 도제식으로 또 거기서 오류를 또 해야 돼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다는 거예요. 현장에. 그러니까 당연히 시민이 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소수를 뽑되 소수를 그때마다 뽑되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거기서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엄격하게 기준에 따라서 잘라내고 현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현직에 있는 사람도 문제가 생기면 잘라내고 그리고 잘라내기 전에 당연히 그 직무에 대한 훈련을 엄격하게 할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린 건 지역경찰 같은 경우도 그 훈련연을 더 갖고 3년에 한 번씩 훈련을 엄격하게 받고 거기서 못 떠난 사람 잘라내고 아니면 다른 데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말 그대로 인상검사, 아휴, 어떤 놈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저는 참 기가 막힌 일이고, 어, 제가 100% 장담하지만 이건 100% 실패입니다. 참, 이게 참, 결국은 피해를 받는 건 시민들이에요. 준비되지 않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경찰관이어 갖고 나타나는 피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제가 생각하는 경찰관 채용에 대한 모범 답안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그것도 물론 미국식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자 마지막으로 범죄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학수사 기술의 발전, 과학수사 기술의 발전이 그 범죄를 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늘 어떤 강연을 가거나 강의하거나 그럴 때 그걸 깨우치는데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즉 범죄를 줄이는 것은 기술이나 아니면 무엇인가의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잘 드는 칼이 있어요. 그 잘 드는 칼이 있으면은 경찰관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 잘 드는 기술이죠. 정확히 칼 표현. 그러면 경찰관이 있으면은 범죄 예방에 있었지만 똑같은 거를 범죄자는 못 씁니까? 범죄자는 그것만 가지고 전력을 하는
범죄를 하려고 전력을 하는 인간들인데,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에 의존하면 범죄 예방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늘 우리 그 언론에 나오는 무슨 뭐 포렌식이라든가 뭐 과학기술, 뭐 기술 개발 뭐 이런 거 광고해주는, 소위 말하는 검찰과 경찰 발라주는 그런 기사들 많습니다. 근데 그건 그 제가 그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굉장히 많이 욕을 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경찰과 검찰을 발라줄 수도 있지만, 물론 거기만 발라주겠습니까? 근데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해라. 이 기술이, 이, 이 과학적 증거 분석 방법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고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과 그것의 반대편, 어두운 그늘을 좀 분석해 달라. 그것을 분석하지 못하면 당신들이 기자냐. 자, 지금 한국일보에 범죄 관련자 분석, 그러니까 특별수사의 숨은 칼 포렌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지금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는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라고 해서 NDFC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통합 디지털 증거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디지털 휴대폰을 넣고 뭐 어떤 뭐 이걸 딱 이름만 넣고 뭐 항목 넣으면은 촥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좌 추적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디지털 기기 같은 데서 그것이 흐름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프로그램 같은 거죠. 음, 사실 이런 모바일 기기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기기 이런 데서 이런 걸 찾아내는데 예전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거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미드를 보는 식으로 이제 촥 수사 지원 인프라를 통해서 촥 하는 거죠. 그럼 누구 하나 이름 누구 치고 주민등록번호 치면 그 사람의 관련된 기자를 촥 금방 촥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동질의 양면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검찰이 별건 수사가 문제다, 수사 방식의 문제다 이런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라든가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죄의 지은 만큼만 처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입증해내려고 해서 이 사람이 관련된 계좌를 다 털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들 다 털어내는 거예요. 이거 쓱 들이밀면은 자백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술이란 것이 통제되지 않고 사용되면 수사하는 사람의 의지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 시스템,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수사의 정보 분석과 수사의 진행이 분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근데 대검찰청에 있는 디지털 포렌식 센서는 뭐죠? 증거 분석이죠. 증거 분석을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검찰이 특수수사기관이니까.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별건 수사를 한다. 압박 수사를 한다. 물론 이 기술이 기업범죄, 조직범죄를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분석을 꼭 검찰 밑에 하위 부서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범죄가 있어갖고 그 범죄 증거를 따라서 수사를 하고 수사한 걸 따라서 기소를 한다. 이게 원칙이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수사와 기소, 수사와 증거 분석이 합쳐져 있으면은 자기가 얻고 싶은 대로 증거를 분석하게 만들고 자기가 얻고 싶은 대로 기소하고 싶은 대로 수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수사 기소와 그것을 분리하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이거 합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엄격한 원칙은 수사 기소가 분리되고 수사와 수사 분석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막강한 무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검찰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을 때 이걸 통해서 해결되는 범죄가 1이라고 하면 이걸 통해서 문제가 되는 인권의 문제가 되고 다른 시스템의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5라고, 훨씬 더 안 좋은 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그 언론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걸 조명을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못하게 우리가 언론 환경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게 대단히 큰 전가의 보도인 양. 그렇지만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인권에 취약한 그러니까 회계분석팀, 뭐 데이터 포렌식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전문적인 수사 분석 부서로 내보내거나 제가 말씀드린 국가 포렌식, 국가 과학수사위원회 같은 부서 위에 있는 걸로 해서 협력 관계로 해야죠. 수직 관계. 검사장이 지휘하는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또 자랑스럽게 이게 또 한국일보에 써주고 검찰은 그걸 또 자랑스럽게 이제 자기들 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본인들이 한 기법이라 이런 것을 공개하고 표준화시켜서 자기들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 과정을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본인들도 아는 것처럼 지금 로펌에서는 대형 로펌에서는 과학기술 이 대검에 포렌식이다 이렇게 하니까 로펌에 대형 로펌인데도 거기 대응 체행이 똑같은 걸 하는 거죠. 결국은 기술은 범죄 예방을 하는데 하나의 작은 수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 분리 시스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